돈 주고 나가서 하고 와. 집에서 부부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아내가 던진 말이었다. 15년을 살면서 못해도 10년은 1,000만 원씩 주며 살았어. 더 주면 더 줬지. 며칠 뒤 응급실에 실려갔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발작이었다. 평상시 지병 있나요? 먹는 약 있나요? 의사가 물었다. 모르겠는데요? 아내의 대답에 의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와이프 맞나요? 간호사의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똑바로 앉아. 휠체어에 기댄 나를 보며 아내가 쌀쌀맞게 말했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체면이라도 차리라는 뜻이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15년 동안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모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15년째가 되었죠. 겉으로 보기엔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둘의 집도 있고 장사도 나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한 건지 아니면 그저 버티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혼 초기를 떠올려 보면 참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식당 일을 배우느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들어왔거든요. 주말도 휴일도 없었죠. 손님들이 몰리는 저녁 시간엔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설거지까지 마치면 온몸이 쑤셔서 집에서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첫째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요. 신혼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각박한 시절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묵묵히 아이를 돌보며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저를 기다리며 따뜻한 밥을 차려주기도 했고요. 부모님이 가끔 아내에게 고생이 많구나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거칠고 날카로우신 분이셨지만 겉으로만 그렇지 속마음은 저의 아내를 아껴주셨어요. 어머니도 며느리가 고생하는 걸 안쓰러워하셨죠.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부모님께 기술을 배우고 단골 손님들을 사귀고 조금씩 저축도 하면서 지금의 기반을 다졌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내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애들 데리고 놀러도 못 갔어. 본가 모임에서 돌아온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툭 던진 말이었어요. 난 늘 혼자였잖아. 당신은 일 핑계로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 말 속엔 이해보다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그때도 아내는 이해해준다고 했거든요. 아이 돌보는 게 힘들어도 참아주겠다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자고 했는데요. 그래도 그때의 고생이 지금의 기반이 되었잖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 고생 덕분에 지금 우리만의 식당도 생겼고 아이들 교육비도 감당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그 시절을 잃어버린 청춘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난 25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 친구들은 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는데 난 애만 봤잖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도 놀고 싶었거든요. 쉬고 싶기도 했고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가게 문을 닫으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었거든요. 겉보기엔 평화로운 가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집안 형편도 그럭저럭 안정적이었어요. 주변에서는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본가 모임만 다녀오면 예민해지는 아내의 표정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처형들이 해외여행 이야기를 할 때 아내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생활비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카드값 이야기를 꺼낼 때면 왜인지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분명 우리 형편에 맞게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표정을 보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그 균열은 그때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요.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익숙해져서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통장을 확인하며 한 달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보던 그 순간
작은 의문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말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는 생활비로 기본 500 받는다더라.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툭 던진 말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귀에 꽂혔습니다. 500만 원? 응. 유미 말로는 남편이 매달 통장에 넣어준다더라고. 유미는 아내의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들었어요. 저희와는 처지가 좀 다르죠. 우리 형편이랑은 다르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애 키우고 살림하는 게 500도 아까워? 그 논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깝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려웠거든요. 식당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아이들 교육비며 집 대출금까지 생각하면 빠듯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 침묵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나는 그 정도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마저 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야속해 보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나도 좀 당당하게 살고 싶어. 뭔 소리야? 친구들 만날 때마다 눈치 보게 되더라고. 다들 자기 돈으로 커피도 사고 옷도 사는데 난 항상 계산할 때 망설이게 돼. 아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생활비를 500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건 무리였습니다. 조금씩 늘려가면 안 될까? 갑자기 500은 부담스러워. 사실 그때 이미 생활비는 적지 않았습니다. 결혼 15년째인 현재 매달 주는 생활비가 장모님 용돈 20만 원과 보험, 공과금을 제외하고도 1000만 원이었거든요. 몇 년 전 5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차츰차츰 아내가 꼬투리를 잡을 때마다 늘어난 결과였어요. 뭐에 쓰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아는 집 학원에 보내니까 현금으로 줘야 하고 살림하고 피곤해서 필라테스 10일 받아야 해서 그래. 그렇게 들어간다니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죠. 언제까지 조금씩이야?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야.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며칠 뒤 본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형님 댁에서 조카 생일 파티를 하는 자리였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아내의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그러시더라. 뭐라고? 여자도 자기 돈이 있어야 한다고. 남편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돈 말이야. 형님은 아내에게 늘 친절했습니다. 며느리들을 챙기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 말이 왜 나왔는지 궁금했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내가 커피값 계산할 때 망설이는 거 보시고 하신 말씀이야. 아, 그래서였구나. 그 순간 아내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부족했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나도 내 돈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올려주기로 약속했어요. 처음엔 35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존 2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올린 거였어요. 부담스러웠지만 아내의 마음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 아내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언니들이 요가 같이 하자고 하네. 좋은 생각이야.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회비가 좀 되더라고.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얼마나? 한 달에 15만 원 정도. 15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게다가 아내는 이미 다른 운동도 하고 있었거든요. 기존 운동은 어떻게 하려고? 그것도 계속해야지. 요가는 따로 배우고 싶어서 그래. 운동비가 2배로 늘어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형님도 여러 가지 운동하신다고 하시더라고. 나만 집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 또 본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내는 본가에서 들은 말을 며칠 뒤에 꺼내며 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곤 했어요. 그 화법은 늘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왔습니다. 제가 피곤하거나 바쁠 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이죠. 결국 운동비도 늘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아이들 학원비 문제가 터졌습니다. 큰애 영어 학원 바꾸고 싶어.
지금 다니는 곳이 나빠? 친구들은 다 강남 유명한 곳 다닌다더라. 우리 애만 동네 학원이야. 아이 교육 문제는 더욱 민감했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거든요. 얼마나 차이가 나?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기존 학원비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둘째까지 생각하면 부담이 더 커졌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그러는데 초등학교 때 기초를 잘 잡아놔야 한다더라.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 아이들 장래를 위한다는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출 앞에서 통장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매달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혼자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서 월 지출이 200만 원 가까이 늘어났더라고요. 식당 매출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니 저축은커녕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보,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뭘 줄여? 이것도 다른 집에 비하면 적게 쓰는 거야. 그래도 우리 형편에는 형편 그 소리 또 하네. 그럼 돈을 더 벌든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하루 15시간씩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일일까? 아니면 뭔가 더 큰 문제의 시작일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줄어드는 숫자들을 보며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 막막했어요. 분명 작은 요구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어느새 감당하기 어려운 크기로 커져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언제부턴가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아내의 기분이 묘하게 달라집니다. 김장이라는데 그래도 가서 얼굴은 비춰야지. 11월 초 본가에서 김장한다는 연락이 왔을 때 아내가 말했어요. 언뜻 보면 며느리 도리를 다하려는 것 같았지만 그 속내는 달랐습니다. 내가 장남이고 당신은 맏며느리잖아.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결국 저는 아내를 달래듯 용돈도 쥐어주고 옷도 사줬습니다. 김장하러 가는데 새 옷 한 벌 정도는 입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본가에 다녀온 날에는 받은 게 있으니 잠깐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반찬도 싸주시고 용돈도 주셨거든요. 그럴 때면 아내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른이든 누구든 말꼬리 하나만 잡히면 집에 와서 영락없이 그걸 빌미로 꼬투리를 잡았어요.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요즘 애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다고. 어머님도 며느리들 고생하는 거 아신다니까. 그러면서 말미에는 은근슬쩍 또 생활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애들 핑계 대는 거 아니야. 큰애 필라테스 값만 한 달에 150이거든. 저는 모든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하면 나의 아버지가 그랬듯 아내 말은 모든 걸 다 믿고 듣고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장이 끝나면 연말 모임이 있고 새해가 되면 세뱃돈과 제사 준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에게는 모든 절기가 생활비 인상 시즌이었습니다. 30만 원만 더 올려줄 수 있을까? 김장철에는 30만 원, 제사 때는 50만 원, 어른들 생신에는 20만 원. 그렇게 한 번씩 오를 때마다 생활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이번 달만 특별히 그런 거지? 처음엔 일시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오른 생활비는 절대 내려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줄여? 이미 최소한으로 쓰고 있는데. 최소한이라고 했지만 어느새 생활비는 1,0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요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차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왜 갑자기 차 명의를? 친구들이 그러는데 부부는 재산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더라고. 나도 뭔가 내 이름으로 된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또 친구들 이야기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내의 모든 요구에는 친구들이 그러더라는 전제가 붙었어요. 차야 문제없지. 그런데 보험이며 이런 건 어떻게 하려고? 그것도 당연히 내 이름으로 해야지. 차량 보험료며
각종 세금까지 아내가 부담한다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비용을 제가 대신 지불하면서 명의만 아내 이름으로 하는 거였어요. 몇 주 뒤에는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집도 내 이름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집? 공동명의라도 좋으니까. 집은 차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대출도 있고 각종 세금 문제도 복잡했거든요. 왜 갑자기 집까지? 형님이 그러시더라고. 요즘 부부들은 다 공동명의로 한다고. 또 본가 이야기였습니다. 형님은 언제부턴가 아내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되어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그게 맞는 거래. 나도 이 집에 기여한 게 있잖아. 기여라는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분명 집값의 대부분은 제가 벌어서 마련했거든요. 하지만 아내도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나름의 역할을 했으니 아예 기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집도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매달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부족한 건 마이너스 통장에서 메웠어요. 처음엔 몇백만 원이었던 마이너스 한도가 어느새 몇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통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제 그 통장은 제 인생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빚으로 유지된 결혼의 기록이었죠. 어느 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장부를 정리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적자가 누적되어 빚이 1억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몇 년 더 버틸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가 아내와 이야기를 해보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심각하게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지출을 좀 줄여야겠어. 빚이 너무 늘어났어.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그 소리야? 나보고 어떻게 더 줄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감당이 안 되고 있어. 그럼 당신이 더 벌든지. 나는 이미 최소한으로 쓰고 있다고. 최소한이라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생활비가 최소한이라니요. 다른 집들도 다 이렇게 살아. 우리만 유독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 수입으로는 수입이 문제면 그걸 해결해야지. 나한테 참으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본가 모임이 있었습니다. 형님 댁에서 조카 졸업 축하 모임이었어요. 요즘 어때? 장사는 잘 되고? 형님이 물어보셨습니다. 평소보다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럭저럭 하고 있습니다. 힘들겠네. 요즘 자영업이 쉽지 않다던데. 위로의 말씀 같았지만 왠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형님이 아내를 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도 경제권이 있어야 해. 남편한테만 의존하면 나중에 위험하거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혹시 아내가 무슨 말을 했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요즘 많이 걱정하시더라. 뭘 걱정하시는데? 우리 집 형편 말이야. 내가 너무 고생한다고 하시네. 아내가 본가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내가 고생을 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야. 현실적으로?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 잠깐, 아내가 일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좋은 일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다음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애들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베이비시터 비용이랑 가사도우미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더라고. 결국 아내가 벌어올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반대하면 더 큰 갈등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무조건 들어주지 않겠다고요. 다음 달 아내가 또 다른 요구를 해왔을 때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왜?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어도 지금은 힘들어. 아내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 선택으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본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집안이 어수선하다던데 무슨 일이야? 형의 전화였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뻔했어요. 별일 아닙니다. 며느리가 고생이 많은데 좀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챙기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차갑게 대했고 친정 식구들한테서는 며느리를 챙기지 못한다는 눈총을 받았어요. 그날 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이 상황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마이너스 통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길의 끝은 파멸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돌아갈 길도 앞으로 갈 길도 막막했어요. 어둠 속에서 홀로 남은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은 평범한 일요일 아침에 떨어졌습니다. 미용실 차리게 3천만 원만. 아내가 커피를 마시며 툭 던진 말이었어요. 저는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신문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3천만 원? 친구랑 같이 할 건데 반반 내면 되거든. 친구와 반반이라고 해도 3천만 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미용 관련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갑자기 미용실을? 경험도 없는데. 경험이 없어? 나 고등학교 때 미용 배웠는데. 아, 맞다. 아내는 고등학교에서 미용을 전공하고 사회생활도 미용실에서 시작했었어요. 결혼 전까지 미용사로 일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잖아. 15년이나 공백이. 공백이 뭐가 중요해? 손에 익은 건 안 잊어버린다고. 아내의 표정에는 이미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상의하러 온 게 아니라 통보하러 온 거였어요. 그런데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다른 집들은 부인 사업 시작할 때 남편이 얼마나 지원해 주는데 게다가 이건 내 기여분이기도 하고 기여분? 당신 결혼할 때 몸만 왔잖아. 내가 미용실에서 번 돈으로 당신 일할 때 쓰는 장비 사는데 보탰던 거 기억 안 나? 갑자기 15년 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분명 결혼 초기에 아내가 도움을 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까지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때 그 돈 15년째 갚으라고 하는 거야? 갚으라는 게 아니라 내 기여도를 인정하라는 거지. 나도 이 집에 투자한 게 있다고. 또 다른 집 이야기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내는 모든 요구의 근거를 다른 집에서 찾았어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도 모자라 이제는 사업 자금까지 요구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우리 형편으론 현실적이라니?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이상해?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아내의 꿈을 가로막는 나쁜 남편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준비?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하면서 배우면 되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패의 책임은 모두 제가 져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식당 사장님들 모임에서 점심을 먹다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미용실 하겠다고 3천만 원을 달라는데 김 사장이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생활비가 얼마라고 했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와. 박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생활비 1,000만 원? 그건 아내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지. 그 말에 다른 사장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집은 맞벌이인데도 생활비가 400만 원 정도거든. 1,000만 원이면. 진짜 궁금한데 1,000만 원을 어디에 쓰는 거야? 사장님들의 반응을 보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온 이 가정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말이에요. 그래도 애들 교육비도 있고 학원비도. 학원비가 얼마나 든다고 1,000만 원이야? 애들이 몇 명인데?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정확히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형, 솔직히 말하면 그건 정상이 아니야. 박 사장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건 좋지만 이건 존중이 아니라
착취하냐? 착취라는 단어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해온 게 착취를 당한 거였을까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거실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보고 있어? 미용실 인테리어 자료야. 요즘 트렌드가 어떤 건지 보는 중이야. 이미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뭘 생각해? 이미 친구랑 약속했는데. 그래도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만만한 게 아니잖아. 아내가 태블릿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당신은 맨날 돈 타령이야. 나도 뭔가 하고 싶다는데 왜 자꾸 반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실? 현실이 뭔데? 당신이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 아냐?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제가 돈을 못 번다는 거였어요. 말이 격해지다 보니 어느새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혼해. 이런 식으로 살 거면. 이혼? 좋아. 하지만 재산 분할은 제대로 하자. 아내의 목소리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재산 분할? 당신이 결혼할 때 가져온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기여한 게 있잖아. 결혼할 때 당신은 몸만 왔고 내가 번 돈으로 당신 사업 도왔던 거 다 기록되어 있어. 15년 전에 그 돈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하자고? 내 기여도도 있지 않냐고? 말이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결혼할 때는 몸만 왔다면서 이혼할 때는 기여도를 주장하는 거였어요. 나는 15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 이제 내 꿈도 좀 펼쳐보고 싶다고.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하면 준비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돈도 안 주면서 준비하라는 게 말이 돼? 더 이상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제 역할은 돈을 대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마이너스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미 한도가 거의 다 찬 상황에서 3천만 원을 더 구하려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15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큰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제가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 걸까요? 그 순간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4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생기를 잃은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들의 엄마니까. 아이들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며칠 뒤 결국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으면 3천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때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역시 방법이 있었네. 왜 진작 그렇게 하지 않았어? 고마워한다거나 미안해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마음으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품어왔던 사랑과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이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 이 상황을 견뎌내고 언젠가는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거울 속 제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믿음만 가득한 눈이 아니었어요. 현실을 정확히 보기 시작한 눈빛이었습니다. 문득 15년 전 신혼여행이 떠올랐습니다. 제주도였어요. 첫날부터 비가 내려서 계획했던 일정이 모두 틀어졌죠. 저는 그냥 호텔에서 쉬자고 했는데 아내는 비를 맞고라도 나가자고 했습니다. 비 오는데 뭐하러 나가? 작은 말 한마디였어요. 별뜻 없이 한 말이었는데 아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래, 나랑 있는 게 재미없으니까 호텔에서 쉬고 싶지.
그날부터 며칠 동안 대화가 없었어요. 신혼여행인데도 말이죠. 저는 계속 사과했지만 아내는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선물까지 사준 뒤에야 기분이 풀렸어요. 그때는 신혼이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 15년간 반복된 패턴이었거든요. 뭔가 이야기가 나오면 냉랭해지고 며칠 뒤엔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본가에서 돌아온 다음 날은 조용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죠. 어머니가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꺼내며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산다고. 아버님도 내가 고생하는 건 모르시나 봐.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저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아내가 본가에서 상처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외식도 자주 했어요. 그러면 며칠 뒤 아내의 기분이 풀렸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평온해졌어요. 그런데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본가 방문 후에는 또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거든요. 15년 동안 수십 번 반복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새롭게 당황하고 사과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타이밍이었어요. 죄책감을 유도하는 조작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언제 가장 약해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피곤할 때, 바쁠 때,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본가에서 들은 이야기를 무기로 썼어요. 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도구로 말이죠. 형님이 그러시더라로 시작되는 말들은 모두 같은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남편이라는 느낌을 주는 거였어요. 사랑을 이용해 저를 길들인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15년 전 신혼여행에서 시작된 그 패턴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였어요. 작은 불만을 크게 키우고 며칠간 냉랭하게 대하다가 제가 굴복하면 원하는 걸 얻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조작이었다는 걸요. 아내의 서운함도, 눈물도, 모든 감정 표현이 계산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5년간 제가 지켜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요? 그동안 아내를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되돌아봤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해 미안해했던 마음들, 아내에게 좋은 것만 해주려고 애썼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일방적인 것이었나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 정이라는 것, 희생이라는 것. 설령 아내가 계산적이었다 해도 아이들만큼은 진짜였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쏟은 사랑과 아이들이 저에게 보여준 사랑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5년간 쌓아온 이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비록 상처받고 실망했지만 그래도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눈을 뜨고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지는 않겠다고 말이죠. 과거에서 얻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패턴을 알았으니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앞으로는 다를 겁니다. 그날은 결혼 기념일 한 달 뒤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꺼낸 이야기였어요. 1년째 부부관계가 끊긴 현실 말이죠.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방에 들어간 뒤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이야기? 아내는 설거지를 하며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뭐가? 부부관계 말이야. 1년이 넘었잖아. 아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피곤해서 그래. 애들 돌보고 집안일 하느라.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피곤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나도 남자야. 매달 1,000만 원씩 주며 이렇게 사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튀어나온 한마디가 제 가슴을 꿰뚫었어요. 돈 주고 나가서 하고 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아내를 바라봤는데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계속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 돈 아깝다고 하니까 돈 주고 나가서 하고 오라는 거야. 그 말은 칼보다 깊게 박혔습니다. 15년 동안 아내만 바라보며 살아온 저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요. 저를 뭘로 보는 거였을까요?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주문을 받다가도 그 말이 떠올라 멍해지곤 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아, 미안. 조금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거든요. 일주일째 되던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잠을 못 주무시나 보네요.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스트레스성 우울증입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겠네요.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나 싶었어요. 약을 받아와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약 때문인지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나른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를 깨웠지만 잘 안 깨어났어요. 119야. 119 좀 불러줘. 그제야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숨이 안 쉬어져. 119가 도착할 때까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저혈당이 왔던 건지 식은땀이 나고 앉아있을 힘도 없어서 휠체어에 흐느적거리며 앉아 있었어요. 똑바로 앉아. 아내가 평소처럼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도 말이에요. 평상시에도 남들 앞에서 저를 의식하며 지저분하다, 더럽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응급실에서도 체면이 중요했나 봅니다. 의사는 공황 발작이라고 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기본 검사를 하면서 의사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평상시 지병 있나요? 먹는 약 있나요? 모르겠는데요? 아내의 대답에 의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가족분도 함께 상담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가 아내에게 말했지만 아내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와이프 맞나요?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간호사 눈에도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 보였던 거예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던 걸까? 15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이게 결과였어요. 병원비만 또 몇십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결국 마이너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었어요. 며칠 뒤 퇴원하고 나서 아내와 이야기를 해보려 했습니다. 여보, 그때 그 말은 너무 상처였어. 무슨 말? 돈 주고 나가서 하고 오라고 한 말 말이야. 아내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사과 한마디면 됐는데.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사과? 내가 왜 사과해야 해?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상처? 본가에서 내가 있는데 내 앞에서 당신한테 막말하고 했다는 거는 나를 무시해서 그러는 거야. 나는 그게 더 상처야. 또 시작이었습니다. 늘 그랬어요. 자신이 불리해지면 화제를 바꾸고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형님이 그러시더라고. 며느리한테 왜 그렇게 박하냐고. 본가에서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은 늘 아내를 챙겨주셨거든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는데? 없다고? 당신이 못 들었을 뿐이야. 결국 피해자는 저였습니다. 병원까지 실려갔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를 탓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15년 동안 제가 기다려온 그 한마디, 미안해라는 말은 영원히 들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요. 아내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아이들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날이 올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로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지켜보고 기록하는 남편이었어요. 언젠가 그 기록들이 빛을 발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판세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기여도라는 말이 그녀의 무기였다는 걸 말이죠. 결혼 초기 아내가 도와준 몇백만 원을 15년째 기여도라고 주장하면서 매달 1,000만 원씩 받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 거래가 되고 감정이 빚으로 계산되는 순간 그 결혼은 이미 무너진 거였어요. 이건 결혼이 아니라 착취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어요. 어느 날 아내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보, 기여도 하는데 같이 열심히 살았잖아. 당신한테 준 게 다야, 나는. 그랬더니 아내가 말했어요. 나한테 쓴 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기여도를 받아야 한다고. 말이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15년간 매달 1,000만 원씩 받아가면서도 본인한테 쓴 게 없다는 거였어요. 시댁에 대한 태도도 기분대로였습니다. 부모님이 전화를 해도 안 받기 일쑤였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자주 아프셔서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오래 못 사실 수도 있으니 환갑을 챙겨드리자고 해서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는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환갑해주자고 해서 들어줬는데라며 해마다 생신 때 가야 하냐면서 지지고 볶은 세월이 10년. 지금 아버지는 70세이십니다. 시간이 빨리도 갑니다. 제사나 아버지 생신 때 어머니께서 전화라도 해서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하면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치우는 것도 자기가 먹은 게 아니면 안 치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은 참 지어서 잘했습니다. 저와는 싸우는 게 일상인데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전화 안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평생 시에 안 싸워요라고 말하고 다시는 시댁에 안 갈 거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본가 부모님께 따지러 가야겠다며 따지러 갔어요. 가서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아버님 환갑 챙겨드렸다. 근데 내 친정 부모님은 못 챙겨드렸다. 그 말을 왜 거기에 와서 하나 싶더라고요. 아내는 저희보다 형제도 많거든요. 우리보다 챙겨드리기 더 수월할 텐데 말이죠. 맥락 없는 말이 막 나왔어요. 생각 없이 감정대로만 사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돈인 듯 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돈이 되면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명절도 돈, 제사도 돈, 생신 때도 돈. 만나기만 하면 꼬투리 하나씩 잡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가 부모님이 아내가 해야 할 부분을 많이 채워주셨거든요. 새벽 일찍 먹어야 할 때 밥이라든가 현장에서 일하고 나면 옷에 기름 묻은 빨래라든가 어마어마한 희생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도 우리 잘 살라고 해주신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그러면 아내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언제 밥 해주라고 그랬나?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부모님이 며느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얘야, 요즘 며느리가 연락도 안 하네. 손주들 보고 싶은데. 부모님은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당연한 마음이었죠. 어머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 보고 싶다고 하시네. 왜? 할머니인데 손주 보고 싶으시지. 아내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못 배워먹은 사람들이 뭘 가르치겠다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인 나를 협박하는 사람들한테 애들을 맡길 수 없어. 협박이라니요. 부모님이 언제 아내를 협박하셨다는 거였을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 당신을 협박했어? 맨날 돈 얘기하시잖아. 생활비가 많다. 절약해라.
그런 얘기들. 그건 협박이 아니라 걱정의 표현이었어요. 아들이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신 말씀들이었는데요. 그건 우리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야. 걱정? 나를 무시하는 거지. 결국 아내는 아이들을 본가에 보내는 것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부모님은 몇 번 더 연락하셨지만 아내가 완강히 거부했어요. 애들이 거기서 뭘 배우겠어?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걸 배우나?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과도 멀어지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방문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서운해 하셨어요. 얘야, 우리가 뭘 잘못했니? 잘못하신 거 없어요.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아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멀어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아빠, 왜 할아버지 댁에 안 가? 큰아이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조금 바빠서 그래. 또 거짓말이었어요. 사랑보다 계산이 앞선 가정. 그 안에서 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이너스 통장을 정리하다가 깨달았어요. 빚이 2억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자금 3천만 원까지 더해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거였어요. 이대로 가면 파산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서 계산해 봤어요. 아내가 15년 동안 받아간 돈이 얼마인지, 미용실 자금까지 포함하면 총 얼마인지 말이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5년간 총 12억 원이 넘는 돈이 나갔어요. 생활비, 용돈, 학원비, 운동비, 각종 명목의 돈들을 모두 합치면 그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결혼 초기에 도와준 3천만 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지켜온 게 정말 가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요? 다음 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가계부를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15년간의 모든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아내가 받아간 돈, 명목, 날짜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률 상담을 받아봤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경제적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어요. 경제적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도 처음 들어봤어요. 배우자의 경제적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착취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입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당한 일들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께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손주들을 못 보신 것도 다 제 잘못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얘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웠어요. 부모님은 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많이 고생했다며 위로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는 아이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가 앞으로 좀 바쁠 수도 있어. 하지만 너희들은 항상 아빠가 지켜줄 거야.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시간이었습니다. 15년간 쌓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진짜 가정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아내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진짜 대화를 나눠야 할 때가 올 거예요. 안도와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세상은 결국 정의가 통한다고 믿고 싶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몇 달 뒤 드디어 생활비를 못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감당이 안 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아내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그럼 내가 알바라도 해야겠네. 결혼할 때 몸만 왔다던 아내는 결혼 전 미용실에서 모은 돈을 제장비 구입에 보탰다며 15년째 갚으라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돈은 단 한 푼도 가정에 쓰지 않은 채 알바를 나가더니 오히려 이번 달 30만 원 모자라라며 독촉했어요. 알바비는 어디에 쓰는 거야? 내 용돈이야. 당연히 내가 쓰는 거지. 15년 동안 매달 1,000만 원씩 받아가면서도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생활비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생활비를 어디에 쓰는지 내역을 보여줄 수 있어? 그러자 아내가 내민 건 손으로 일일이 적은 가계부였어요.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도 말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석 달 뒤 그녀는 명세서를 인쇄해 와서 소리쳤습니다. 날 의심해? 당신이 더 문제야. 그 순간 이상했어요. 그렇게 소리치는 그녀의 모습이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의심을 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가족 생일이 다가오면 아내도 아이들도 선물 사달라고 당연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일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내 생일엔 선물 없어? 생일상 차려줬잖아.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생일상이라는 게 김치찌개 한 그릇이었거든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식사였어요. 아이들도 엄마에게 배운 대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용돈 더 줘. 아빠, 나 이번에 사고 싶은 거 있는데. 돈이 사랑의 기준이 된 집. 그건 어느새 우리 아이들의 언어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내 딸이 시집 가서 남편에게 저러면 어쩌나. 내 아들이 장가 가서 저처럼 살면 어쩌나. 이 결혼이 제 인생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가치관까지 망가뜨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 자체가 그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본가에 가지 않았고 부모님은 손주 얼굴을 못 보셨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추억을 쌓을 기회를 잃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혼하지 못하고 삽니다. 아이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정말 아이들을 위한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저는 오늘도 마이너스 통장을 바라봅니다. 그건 단순한 잔고가 아니었어요. 제가 잃어버린 사랑과 존중, 그리고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빨간 숫자로 표시된 마이너스 잔고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사랑이 돈으로 계산되기 시작했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언젠가 이 통장이 플러스로 돌아설 날을 꿈꿉니다. 그때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웃는 집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함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15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어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마이너스 통장은 더 이상 상처의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증명이 될 거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한 기여입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좋겠어요. 당신의 하루가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